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그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아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동진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동진은 그녀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떠난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여정. 지금 바로 시청하시고 그의 특별한 이야기에 함께 몰입해보세요. 구독을 하시면 매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과연 이 사랑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외과 의사였지만 늘 공허함에 지쳐있던 60대 박동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대 문명의 땅, 요르단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11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축복까지 찾아오며 난생 처음 진정한 행복을 느끼죠. 꿈꿔왔던 대가족의 삶.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아무도 상상 못한 두 가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박동진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도 사랑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요르단 여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박동진은 60대 초반의 한국 남자였다. 그의 삶은 흡사 거대한 사막 위에 홀로 선 고목 같았다. 겉으로는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메마른 가지처럼 고독과 쓸쓸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한국 최고의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외과 의사로 헌신했다. 그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헌신적인 태도는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그는 학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며 존경받았다. 늘 환자들과 수술실에 매달렸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구는 철저히 뒤로 미뤘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생명을 구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 차분하고 내조에 능한 아내,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자녀. 모두 번듯하게 성장하여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늘 정해진 진료 지침 같았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깊은 감정적 교류는 없었다. 대화는 주로 병원 이야기나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 국한되었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밀한 속내는 나누지 않았다. 자녀들은 그의 권위적이고 바쁜 모습에 다소 거리를 두었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도 드물었다. 동진은 가족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의 내면의 외로움에는 무관심했다. 그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평생을 치료와 헌신에 바친 결과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정년퇴직 후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멈춰 선 듯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병원, 쉼없이 이어지던 수술과 진료, 동료 의사들과의 학술 토론이 사라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끝없는 공허함이었다. 아내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봉사활동에 몰두하며 바빴고 자녀들은 이제 아예 외국에서 생활하며 연락도 드물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지식과 명예가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지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되물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처럼 북적이는 삶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인간관계에 서툴렀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존재했다. 그는 획일적인 한국 사회의 기준과 빡빡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오래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잊었던 꿈을 되살리려 애썼다. 젊은 시절, 그는 의료 봉사 활동을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를 방문했지만 특히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붉은 사막과 고대 유적, 그리고 베두인족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문화는 그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언젠가 꼭 한번 요르단에 가서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대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 율법상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점 또한 그의 학구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 은퇴 후 그는 그 잊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요르단 여행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 나이에 무슨 요르단이에요?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쉬세요. 피곤하게 왜 해외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요. 아내의 무심한 반응에 동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여행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통보를 전했다. 아내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요르단 암만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암만 퀴날리아 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뜨거운 사막의 공기와 낯선 향신료 냄새, 그리고 아랍어가 뒤섞인 활기찬 소음이 그의 오감을 자극했다. 그는 미리 알아본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암만 시내의 작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며칠간 도시에 머무르며 현지 분위기를 익혔고 요르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사람들은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국에서 느꼈던 빡빡한 경쟁과 시간에 쫓기는 삶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 다처제는 그의 학구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이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가이드는 동진이 요르단 문화, 특히 가족 공동체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그를 현지 결혼 중개인에게 연결해 주었다. 요르단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국가 중 하나였다. 중개인은 살집이 좀 있고 눈빛이 선량한 중년 여성으로 동진의 사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동진의 나이와 한국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꼼꼼히 살폈다. 요르단에서는 남성에게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동등하게 부양할 경제적 책임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동진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이었을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액수임을 설명했다. 첫 번째 만남은 암만 외곽의 한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동진은 가이드와 중개인과 함께 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섰다. 흙벽으로 지어진 소박한 집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파티마. 베두인족 출신으로 28살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파티마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으며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겪었을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생활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동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중개인이 통역을 도왔다. 동진은 파티마에게 물었다. 이런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고요. 파티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려움보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더 큽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리고 알라의 뜻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파티마는 동진의 나이가 자신의 아버지 뻘이라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들에게는 나이보다 남자의 인품과 경제적 능력이 더 중요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동진은 파티마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그는 한국에서 잃었던 평온함을 그녀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코란을 낭독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는 간소한 형태였다. 동진은 파티마의 친척들과 처음으로 제대로 대면했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얼떨떨했다. 낯선 이방인인 그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동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파티마는 능숙하게 집안일을 돌봤고
동진이 요르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녀는 동진에게 아랍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고 현지 음식과 문화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요르단의 주식인 만사프와 팔라펠에 점차 익숙해졌다. 동진은 그녀의 도움 덕분에 낯선 환경에 빠르게 동화될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동진은 중개인을 다시 만났다. 파티마와의 삶은 만족스러웠지만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여러 아내와 함께하는 대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겪었던 외로움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이번에는 좀 더 젊고 활기찬 여성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동진에게 아리나라는 22살의 여성을 소개했다. 아리나는 파티마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밝고 명랑했으며 웃음이 많았다. 그녀는 도시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동진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했다. 아리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동진에게 요르단의 젊은 세대가 가진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고 동진은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에 매료되었다. 그는 아리나에게서 한국에서 만났던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력을 느꼈다. 아리나와의 결혼은 파티마와의 결혼보다 좀 더 복잡했다. 이미 아내가 있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아리나 가족의 망설임이 있었다. 그들은 아리나가 가진 교육 수준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동진의 확고한 의지와 경제적 능력, 그리고 파티마의 동의가 확인되자 그들은 결국 승낙했다. 이슬람 율법은 기존 아내의 동의를 중요한 요건으로 삼았다. 파티마는 처음에는 다소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진의 진심을 이해했는지 결국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이 집에 들어왔고 그를 도왔던 점 때문에 아리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렇게 동진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했다. 동진은 두 아내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할애하고 재정적으로도 동등하게 지원해야 했다. 파티마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아리나는 종종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녀는 동진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고 가끔은 파티마에게 대놓고 경쟁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리나가 파티마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왜 당신만 동진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도 그의 아내인데. 파티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동진은 이방인이고 내가 먼저 이곳에 정착하도록 도왔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동진은 두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에 묵묵히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려 애썼다. 두 아내는 서로 다른 매력으로 동진의 삶을 채웠다. 파티마는 그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었고 아리나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과 젊음을 선사했다. 그는 자신이 비로소 한 가정의 가장이자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동진은 중개인을 통해 세 번째 아내 사라를 맞이했다. 사라는 아랍계 부족 출신의 28살 여성으로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수준급의 아랍어 시를 읊을 줄 알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활기참은 동진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어서 네 번째 아내 라니아. 30살의 라니아는 현명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뛰어난 지혜를 자랑했다. 그녀의 등장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안정되었다. 그녀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현명하게 중재했다. 다섯 번째 아내 누르는 22살로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로 동진과 다른 아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섯 번째 아내 마야는 34살로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일곱 번째 아내 제이나는 27살로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가족의 화목을 이끌었다. 여덟 번째 아내 하야. 21살의 하야는 가장 어린 아내로 활발하고 애교 넘치는 모습으로 동진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아홉 번째 아내 림, 29살의 림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열 번째 아내 야스민. 33살의 야스민은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집안의 웃음꽃을 피웠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아내 말라크.
20살의 말라크는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다. 11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동진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다.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아내들을 이해하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을 조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동진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밤늦도록 고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잃었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곳에서 찾고 있었다. 그는 아내들 각자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아내들 역시 서로에게 때로는 경쟁심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워갔다. 특히 라니아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중재했다. 어느 날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동진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동진은 순간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60년 평생 그는 자식들을 그저 길러야 할 존재이자 사회적 의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었다. 한국에서는 그저 아파트 한 채의 자녀 둘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을 뿐 아이 자체에 대한 애착은 크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품에 안길 아이는 순수한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파티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텅 비었던 그의 노년이 이 아이로 인해 비로소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나, 사라, 라니아, 누르, 마야, 제이나, 하야, 림, 야스민, 말라크 또한 연이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연달아 들려온 기쁜 소식의 동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감을 맛보았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의 텅 비었던 삶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 믿었다. 동지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용품을 사고 아내들을 위해 더 넓은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특히 첫째 아이를 임신한 파티마에게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녀는 동진의 배려에 감동한 듯 더욱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아내들도 임신이라는 공동의 경험에 몰입하는 듯 보였다. 동진의 집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자식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이 새로운 삶을 이해해줄까? 그들은 아마도 그를 비난할 것이 분명했다. 동지는 그저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예정일에 맞춰 차례로 태어났다. 파티마는 아들을, 아리나는 딸을, 사라는 아들을, 라니아는 딸을, 누르는 아들을, 마야는 딸을, 제이나는 아들을, 하야는 딸을, 림은 아들을, 야스민은 딸을, 그리고 말라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동지는 생애 처음으로가 태어난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순수한 존재감은 동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고 밤마다 아이들의 요람 옆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의 노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충만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산책하며 저녁에는 아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동지는 종종 자신을 닮은 점을 찾아내며 흐뭇해했다. 아들들은 듬직하고 딸들은 사랑스러웠다. 그는 아이들이 서로를 아끼고 열한 엄마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요르단의 전통에 따라 아이들은 부족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대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했다. 가끔 한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동지는 적당한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 행복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처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는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화적 충돌이나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어느 날 첫째 아내인 파티마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동진, 사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아들. 당신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동진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파티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었다고 고백했다. 동진을 만나기 전부터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동진이 아이를 그토록 바란다는 것을 알았기에 친정 조카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었다. 그녀는 동진에게 안정적인 삶을 얻고 싶었고 아이를 통해 그에게 영원히 함께할 명분을 주고 싶었다고 흐느꼈다. 동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에게 찾아왔던 행복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철저하게 기만당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평생토록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자책했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진정한 가족을 위해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동진은 다른 아내들에게도 혹시나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한 명씩 아내들을 불러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끔찍하게도 맞아떨어졌다. 아리나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기에 오빠의 딸을 데려왔다고 고백했고 사라는 자신의 조카를, 라니아는 이웃의 아이를, 누르는 오래전 사망한 언니의 아들을, 마야는 자신의 먼 친척의 딸을, 제이나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를, 하야는 자신의 친동생의 아들을, 림은 마을에 버려진 아이를, 야스민은 친정어머니의 자매가 낳은 아이를, 그리고 말라크는 전쟁 고아를 데려와 그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고 털어놓았다. 11명의 아내 모두 그를 속였던 것이다. 그들의 고백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11번이나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11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동진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그는 자신을 속인 그들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저 삶의 안정과 아이를 통한 행복을 원했을 뿐이었다. 한국에서 가족을 통해 공허함을 느꼈던 그가 요르단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고 믿었으나 그조차도 허위의 기만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그를 절망케 했다. 동진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그는 늘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았던가. 회사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였다. 어쩌면 그들 역시 자신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득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아픔이 어쩌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들에게서 진정한 가족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그들도 동진에게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11아내들을 모두 불러앉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당신들이 나를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아내들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아내들과 11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11아내들은 동진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아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동진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동진은 그녀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동진은 11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들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요르단을 떠날 생각도 없었다. 요르단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 그리고 11아내와 11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요르단의 뜨거운 태양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의 대가족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